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논술에서 부팀장 맡고 있는 이명기라고 합니다. 어제 육모 끝났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오셨네요. 요즘에 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조촐한데 육모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입시 뭐가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 좀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앞쪽에서 좀 입시 얘기 이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논술하는 게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입시 얘기를 좀 앞쪽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뒤에 김광순 선생님께서 저희가 뭐 어떻게 가르치고 애들 관리하는지 그런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육모를 봤는데요. 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육모가 나왔는데 이제 아직 5개월 정도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뭔가 육모가 결과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애들의 모양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결정이 됐고 이제 이 남은 기간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런 것도 이따 이제 데이터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입시를 제가 지금 여기서 애들 15년째 가르치고 있고 예,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고 어머님들하고도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시 면담을 할 때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이제 서로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확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겉돌 때가 있어요. 예, 겉돌 때가 보통 언제냐면 무슨 얘기 하는지가 조금 모호할 때, 뭘 지금 원하시는가 이런 게 이제 분명하지 않을 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할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데 높은 곳, 예. 높은 곳에 가고 싶어랑 꼭 합격해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죠, 저희. 이게 이제 애들 결과가 나왔을 때 바라는 점이잖아요. 어머님도 여기 한번 보세요. 높은 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나온 것보다 더 높은 데 가고 싶어. 근데 꼭 합격하면 좋겠어. 요거는 이 국어에서 얘기하는 형용 모순이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원하면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안정적이면 좋겠어. 이건 없잖아요.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꼭 합격하고 싶어. 이건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논술 설명이 들어오셨는데 논술 처음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으시는 말씀들이 논술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높은 데를 가고 싶어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내가 지금 수능이 경기대 나올 정도로 나왔는데 나는 경희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경희대를 간다고 했을 때 학종이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논술이 유리한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근데 논술은 합격률이 낮은 시험입니다. 왜냐면 논술 평균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합격 가능성이 2%. 그러니까 이제 평균입니다. 위아래 평균. 이제 좀 높은 데는 경희대 이런 데는 100대 1 나오고요. 성균관대나 서강대 한 80대 1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대들, 숙명여대나 이화여대 이런 데 한 25대 1, 30대 1 정도 나오고. 더 낮은 데, 숭실대 같은 데 한 15대 1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으로 치면 한 50대 1 정도 나오고. 이 50대 1 정도 나오는 학교는 이제 동국대 같은 학교들이 요 정도 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2%야. 그러니까 위험한데, 위험하니까 논술을 안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를 학종이나 정시로 갈 수 있냐 이걸 따져야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도 갈 수 있어요. 4년 장학금 주는 데 많습니다. 경기도까지 포기하면 되죠. 예, 충청도로 가거나 강원도로 가거나 전라도로 가거나 경상도로 가면 4년 장학금 줄 테니까 지금 학종 성적이 뭐든 정시가 어떻게 나오든 갈 수 있는 학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논술은 위험해라고 얘기하면서 높은 안정성을 원하는 거면 사실 그 사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요렇게 모호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모호하니까 입시에서 목표나 전략이 잘 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점수로 어딜 갈 것인가에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할 일입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0대 1이어서 합격 가능성이 2% 정도밖에 안 되는 시험인데 논술을 하는 게 유의미한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준비해가지고 효용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판단해야 되는 건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를 학교나 정시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요거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잘 인지하시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면 논술 보는 학교들만 정리를 해보면 영고, 성산, 이대, 중경외시.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립대 빠지고요. 시립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고, 성산, 중경외시 하면 이게 쉽게 대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정시 순서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정시 순서로. 그리고 이제 건동홍이 있고요. 숙대까지 있고. 이대 숙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까지를 보통 15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다 논술 보는 학교들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어디가 있냐면, 숭실대, 세종대. 올해 국민대가 논술이 생겼는데 거기가 약수령 논술이에요. 옛날 적성고사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하는 논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국민대는 일단 빼고, 숭실대, 세종대, 그리고 이제 단국대, 성신여대. 요렇게 있고요. 요 아래 라인으로 가면, 이제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3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수 때는 여기는 약간 믹스 섞입니다. 그리고 아주대, 강운대, 뭐 외대 글로벌 캠퍼스 이런 학교들이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가톨릭대, 경기대 정도까지. 요 학교들을 편의상 좀 더 있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요 정도면 이제 어머님들 다 아시니까 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인서울권이죠. 여기까지가 논술 보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논술로 대학에 갔다는 건 인서울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점수대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름 다 아는 학교들이잖아요. 여기 밖으로 넘어가면 어디 있냐면 가천대, 동서울대 이런 데 나옵니다. 이제 그런 데는 저희가 보는 논술 시험은 보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뭘 아셔야 되냐면 요게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데이터 중에서 6월 모의고사가 나왔는데 수능에 가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판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 면담을 하거나 입시 지도를 할 때 제일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국어 잘 볼 수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결과, 6월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결과. 그러니까 요것들 보고 너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놓고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입시를 설계를 해야 그나마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면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신감이 과도한 경우 자기 위치에 대한 객관적 인지가 없이 그냥 계속 높은 걸 질러요. 그러면 그냥 싸그리 다 날아가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무것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여기 찾아오시기까지 이제 많은 어제 육모 결과 나오고 이런 거 보시고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애들 6월 결과 보셨잖아요. 만족스러워요? 좀 별로예요?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연하게 높은 데를 안정적으로 가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6월에서 수능으로 갔을 때 아이가 이번에 받아온 점수 있잖아요. 뭐 온갖 이유들이 있겠지만 다 차치하고 그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6월 결과에서 수능 갈 때 오를 확률, 떨어질 확률, 유지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통계적으로. 오를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대략 6월에서 수능으로 가면 그 점수가 고3 기준입니다. 참고로 재수생들은 빼고 대략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략. 예. 한 15% 정도 됩니다. 15%. 근데 이게 왜 15%가 나오냐면 3월에서 수능에는 8%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 지금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죠? 얘들. 거의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떨어져서 15%예요. 유지할 확률이 50%입니다. 50%. 그리고 떨어질 확률이 35%예요.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목표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안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가톨릭대 경기대를 정시로 가려면 자, 요거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요 정도 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인서울에 성공한 거예요. 정시로. 어느 정도냐면 대략 3, 4, 2, 2, 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그러니까 요 정도면 경기대 국문과 가요. 요 정도면 정시에서. 그러면 지금 요거 언더면 요거 미치면 인서울이 힘든 거예요. 이제 가천대, 동서울대 이런 데는 될 수 있는데 그 밑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건동홍 정도 간다. 15개 대학. 여기 이제 15개 대학을 끊으면. 그럼 여기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최소한 2, 3, 2, 2, 2 정도는 나와야 될 겁니다. 2, 3, 2, 2 정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이제 요 정도 나올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이제 표점이나 백분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대략적인 점수지만, 어쨌든 이거 위로 올라가야 여기를 갈 수 있고, 여기 밑으로 나오면 인서울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어머님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가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정말 열심히 해. 물론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님들은 논술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신 거니까, 이제 그런 단계는 조금 지나고 이제 여기로 오신 거긴 한데, 여기서 막연하게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여기 보시면 이 확률에 따라서 보면 객관적으로 얘는 어느 정도 정시 바운더리냐면 요 정도. 밑에가 더 큽니다. 요 정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가는 거는 없어요.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15%, 얘는 이제 오를 확률이 15%니까 많이 오를 확률은 1, 2%가 안 돼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계란형으로 밑에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논술은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이 학생은 3, 2, 2. 자, 2합 몇이에요? 2합 4죠. 그리고 3합 몇인가요? 2, 2, 3. 두 과목 중에 하나만. 2, 3, 2, 2니까 3합 7이죠. 그러면 얘가 2합 4, 5 그룹이 되고, 그리고 3합 7 그룹이 되잖아요. 그럼 어딜 쓸 수 있냐면, 요거 가지고 어딜 쓸 수 있냐면, 2합 4, 5로 경희대, 외대, 그리고 건대, 동대, 홍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합 7로 여학생들이 이번에 이대까지 쓸 수 있어요. 국어 3 안으로 들어가면. 올해는 이대가 핫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따 김광준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2부에서 원서 쓸 때 어떤 거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큰 이렇게 원리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합 7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하나 올리면 성균관대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 보세요. 이 학생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쓰는 건 힘들다고 해도 얘 타겟 학교는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 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육모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정시로 지원하면 바운더리가 수능까지 간다고 했을 때 통계 예외를 벗어나지 않으면 요 안에서 움직일 건데 논술로는 여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지금 경기대를 갈 수 있는 정도야. 그런데 건동홍이 목표예요. 그러면 논술은 위험해. 정시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논술은 위험해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종으로도 아예 못 갑니다. 제가 학종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대 가톨릭대 3.5, 단국대 국문과 2.5입니다. 요 위는 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2.5에서 3점대 사이. 그리고 여기 위에는 다 1.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사실 학종을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세팅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학종은 지금 1학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정시로 목표할 수 있는 학교는 요 정도고 논술로 목표할 수 있는 학교가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학교들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정시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 학교들을 목표로 했을 때. 그러면 논술로는 제가 아까 논술이 50대 1이니까 2% 정도 되는
그 합격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 1년 동안 가르치면 논술로 합격시키는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평균 합격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 1년 동안 가르친. 그러면 저희 평균 합격률을 말씀드리면 대략 30%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어머님들 이거 작은 거 같죠? 근데 논술 30% 합격률을 가지고 간다는 건 재수에서 정시로 못 갈 학교들이에요. 거의. 쉽지 않습니다. 정시에서도 오를 확률이 20%가 채 그렇게 되지 않아요.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정시로 갈 수 있는 비율도 확률도 거의 안 나오는 학교들인데 논술로 했을 때 30%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합격률보다 대략 15배 정도 올라갑니다. 대략. 근데 이게 그래서 혹시 오시다가 여기 앞에 합격자들 쫙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저희가 논술로 보낸 애들이거든요. 저희가 선생님들 5명 있는데 해마다 합격자를 대략 100명 내외 정도 보냅니다. 5명에서만. 그러니까 웬만한 강남에 있는 몇 개 학교를 정시로 인서울 시키는 것만큼 보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논술로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과 그 논술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차이 때문에 논술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재작년에 작년 애들 말고 재작년 애들 1학기 때부터 10명 가르쳤거든요. 10명을 가르쳤는데 다 여학생들이었어요. 2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논술을 좀 빨리 시작했던 애들이요. 3월에서 한 5월 사이에 다 시작했던 애들. 1월부터 빠른 애들이 1월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다 여학생들이었는데 그 10명이 다 굉장히 착실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반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반이 딱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1년 쫙 끌고 갔는데 논술로 7명 붙었어요. 7명. 합격률 7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도 이제 앞으로 이런 합격률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이 반이 제일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논술은 논술만의 로직이 있어서 이걸로 합격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 현장에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영어는 직독직해를 한다, 뭐 문법 독해를 한다 이러면 대략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뭐 국어는 선생님이 뭐 비문학을 되게 잘하셔 이런 거 하면 아는데 논술은 되게 오래된 시험인데도 논술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습니다. 그 역사 속 인물부터 이렇게 했는데 논술 시험은 이해도가 다 너무 다르고 준비하는 방식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왜 2% 정도 확률이 맥스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제가 평균 낸 거. 왜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육모를 본 시점이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왜 보통 논술에서 실패를 하냐? 첫 번째는 원서를 잘못 써요. 원서를 이상하게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모에서 수능 갈 때 오를 확률이 15%고 그리고 유지할 확률이 50%고 떨어질 확률이 35%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애들 이제 원서 면담을 하는데 요 비율대로 원서를 쓰게 하면 이 학생은 지금 3, 4, 2, 2, 3으로 정시로 경기대 정도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확률로 하면 정시 기대값은 맥스 서울여대까지 가는 겁니다. 경기대가 서울여대 정도 가면 대박인 거고 요 위로 뚫는 거는 사실상 정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와도 제가 3합7이니까 너는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쓰자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3합7을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최저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질 확률이 거의 40%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쓰면 원서가 딱 그냥 밑으로 깔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탐구를,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탐구 한 과목만 하겠다고 하는 애들 제가 엄청 말립니다. 무조건 2과목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사문이나 생윤 같은 사탐하잖아요. 시험장 가서 하나 틀려도 3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올인했는데 하나 틀려서 3 나오면 최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시가 쪼르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늘 있기 때문에 원서도 요 비율대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 성적보다 높은 거 하나, 적정한 거 3개, 낮은 거 2개 정도를 쓰는 게 통계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쓰는 건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낮게 쓰라고 해요. 왜냐면 아무리 육모를 기반으로 원서를 낮게 써도 걔는 수능 보고 원서를 건드리지도 못할 학교를 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무조건 높게 쓰는 겁니다. 근데 서강대가 한 90대 1 됩니다.
9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확률이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실질 경쟁률이라고 있어요.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실제로 시험 본 애들만 학교에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0대 1은 명목 경쟁률이잖아요. 그러면 90대 1이 실질 경쟁률을 따졌을 때 몇 대 1까지 떨어질까요? 이게 대략 35대 1까지 떨어집니다. 35대 1까지. 동국대 55대 1이 거의 20대 1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20대 1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아마 요 티타임에 금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저희가 굉장히 적극 권유하는 학교 중에 외대가 있어요. 외대는 저희가 동양어과 이런 데 되게 많이 쓰게 하거든요. 말레이어과 이런 데. 그러면 애들이 막, 선생님, 태국어과 사디카 배워서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징징 짜요. 근데 태국어과든 말레이어과든 일단 쓰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외대 태국어과, 외대 말레이어과도 정시로 가면 상위 6% 학교예요. 건동보다 다 높습니다. 못 가요. 거기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엄청 힘든 학교예요. 근데 거기는 이 경쟁률이 25대 1에서 3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30대 1 정도 나오는데, 실경쟁률 맞추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7대 1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재작년에 외대 중국어 교육과가 그냥 경쟁률이 20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찾아서 써야 돼. 이런 데 찾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서를 쓰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90대 1이 35대 1까지 떨어지는 건 저희가 육모에서 수능으로 갔을 때 15%, 50%, 35%의 확률로 오르거나 유지하거나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비율보다도 더 많이 깎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시험 한두 번 실수해서 아웃된 게 아니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원서를 쓴 애들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기분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절대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문제야.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행여 아주 요행이 수능 최저를 맞았어요. 자기가 그 3학출도 안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았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럼 시험장에 거기 같이 앉아있는 애들이 자기하고 그레이드가 비슷한 애들이에요? 좀 더 높은 애들이에요? 더 높은 애들이 있죠. 35대 1이어도 35명 중에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요행이 지금 수능 성적이 잘 맞아서 서강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서강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30명 앉아있는 교실에서 1등 할 수 있는 정도의 논술 글을 쓴다. 이런 거는 가능할까요? 힘들까요? 그런 거는 일어날 확률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서만 제대로 써도 합격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합격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육모를 봤으니까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15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보통 논술 학원들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원서 관리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애들 원서 쓰게 그냥 놔두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쓰는 거예요. 저희가 한 많은 시스템들이 되게 그렇게 다 나온 건데, 그래서 정 안 되겠어서 원서 쓰기 전에 애들을 한 명씩 앉혀놓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까지 다 불러 여기 오시라고 해가지고 요거 다 설명드리고 이렇게 써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설득해가지고 원서를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쓰게 했어요. 그게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저희 반 애들 같은 경우는 육모 결과가 나오면 대략 어느 학교 쓴다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1학기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원서를 쓰는 거에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모르는 애들이 높은데였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 앞에 중대부고 여학생이었어요. 한 3년 전인가. 성신여대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성신여대가 2합 7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학생이 막 수학이 막 7, 8이래요. 그래서 수학은 없고, 그리고 이제 국어도 한 4, 5 정도 나오는데, 영어가 3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탐구가 3 나오고, 하나가 5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성신여대를 논술 안 배우네요. 파이널 때 들으러 왔는데 성신여대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딜 쓰냐면요. 선생님 이번에 비문학 2지문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읽었어요. 이번 수능 가서 잘 읽으면 이거 3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영어 듣게 하는데 비행기 날아가서 못 들었어요. 그거 제대로만 들으면 2 맞을 수 있어요. 저 사탕 개념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개념 정리 안 끝났거든요. 그것만 하면 저 1 나와요. 그러니까 저 성균관대 쓸게요. 이게 논리예요, 애들의 논리.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이 학생이 논술 배운 적도 없는데
2함 6을 들고 성신여대를 쓰고 저한테 성신여대 수업을 들어온 거예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기특하다. 넌 어떻게 논술을 안 배운 애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했냐라고 막 물어봤어요. 예, 그 되게 수줍어하면서 선생님 저도 제 최저가 안 좋은 거 알아서 그냥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원서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학생이 되게 수줍어하면서 그래서 성신여대 말고 또 어디 썼어? 그랬더니 막 부끄러워하면서 연대 썼어요. 이런. 연대는 안 돼요. 왜냐면 연대는 영어 제시문이 이만한 게 나오고 수리 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얘 수학 7, 8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 문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쓴 거예요. 그건 날렸잖아요, 원서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 예전에 굉장히 그 인상적인 사례가 한 명 있었는데 벌써 걔는 한 6, 7년 됐어요. 걔가 가장 그 인상적이어서 제가 굉장히 기억하는 애인데 그 서문여고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1학기 때부터 걔는 저한테 배우고 이제 자기 친구는 저기 음마사거리에 있는 어디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단짝인데 논술학원을 다르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거는 이제 이따 김광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원서 쓸 때 차이가 확 났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번에 다음 주까지 정규반 수업을 하면 2주 정도 휴강 들어가는데 애들 기말고사 기간이라 휴강하거든요. 그때 뭐 하냐면 지금 대학교들 모집 요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집 요강들 싹 긁어 모아서 논술 가이드라고 논술 전형 관련된 경쟁률, 작년 경쟁률, 재작년 경쟁률, 논술 전형 특징, 올해 갈린 거, 어떤 애들이 지원할 것 같다,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N수생들은 그거 받으러 와요. 그거 받으러 이렇게 오는데 그거 보고 보통 원서를 쓰거든요. 그 해 어떻게 될 거라고 선생님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쏠릴 거야. 여긴 피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원서 지도를 하는데 그 저희 여학생 하나가 그때 이제 수학이 이렇게 다 섞이기 전이에요. 이과하고 섞이기 전. 그래서 지금 4 정도 되는 건데 수학이 2, 3, 2, 2, 3 정도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상위권이죠.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정도 정시로 갈 급의 아이. 근데 논술로 오면 3함 6이 되니까 성균관대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원서 면담 하기 전에. 너 도전할래? 안 할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 반 애들은 다 아는데 성대, 서강대 쓸 거야 말까 이 질문이에요. 왜냐면 성대, 서강대는 네가 쓸 수 있는데 그 학교는 경쟁률도 높고 리스크가 좀 커. 근데 지금 네 수준에서 성대, 서강대까지 아니라 경희대, 외대까지만 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자기는 그냥 논술로 갈 수 있는, 자기가 지금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가기만 해도 너무 만족이다. 굳이 성대, 서강대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경쟁률 괜찮은 학교들로만 쫙 골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한국외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런 데만 6개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그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 점대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평균 경쟁률이 대략 50대 1이고 상위권 학교들은 80대 1, 90대 1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학생은 저하고 6개 원서를 썼는데 6개 원서 평균을 내보니까 그냥 경쟁률이 30대 1이에요. 평균이. 엄청 잘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실경쟁률은 사실 10대 1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하고 점수가 비슷했던 다른 학원 다닌 친구,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걔가 한 학기 동안 저한테 와가지고 쫑알쫑알 제 친구 얘기를 계속 했어요. 안 듣고 싶은데 뭐 제 친구는 어쨌대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친구는 어디 있었대? 그러니까 연대 정외, 서강대 미디어, 뭐 그리고 뭐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요. 근데 제가 저도 그런 학교를 못 써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제가 파이널 고려대 담당이고 서강대 담당이거든요. 제가 저희 반 애들 한 명이라도 더 고대 쓰게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서강대 쓰게 하면 저 특강 때도 애들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높은 학교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들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차마 양심상. 그러니까 이제 걔가 욕심을 현실적으로 조절을 해서 더 합격률을 높여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친구가 그런 학교 원서들을 쓰면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알고 썼어? 라고 그러니까 모를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찾아봤어요.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걔를 보여주려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쓴 학교 평균 경쟁률 내보니까 70대 1이에요. 70대. 저희 학교 학생이 4개 붙었습니다. 4개 붙었습니다. 4일 연속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 도 처음인데. 선생님 동국대 붙었어요. 첫날 와 하다가 선생님 저 외대도 붙었어요. 와 하다가 선생님 저 이대도 붙었는데 그랬니? 이렇게 4일 동안 내내 전화를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서를 어떻게 이 논술이라는 판이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자기 위치에서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했을 때 올릴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원서를 쓰는 것부터가 이 변별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관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15년 가까이 이거를 축적하고 쌓은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런 관리를 해서 애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이 육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타임에 이제 김광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룹별로 어떤 학교들 쓰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그거 잘 들으시고 체크해 가시면 이제 원서 쓸 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제대로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 논술과 관련된 말씀 드릴 때마다 요거를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 논술하고 무슨 과목이 제일 비슷할 것 같으세요? 논술하고. 제일 비슷한 과목. 애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보통 국어나 사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논술하고 제일 비슷한 과목은 피아노예요, 피아노, 랩, 노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실기예요, 실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제가 애들을, 수능 내신 공부하는 애들을 글쓰기 하는 애로 뜯어 고치는데 반년 걸려요. 애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어학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혹시 대학 때 그런 거 배우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애들이 하는 공부는 뭐냐면 리딩하고 리스닝이에요. 수용성 공부예요. 근데 어머님들, 고3 수준의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를 푸는 애들이 스피킹 해봐, 말하기 해봐, 회화해봐 그러면 다 잘해요. 중학생 수준으로도 말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술은 뭐냐면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스피킹 라이팅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영역. 근데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논술 문제를 잘 풀면 되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얘들은 고3 독자잖아요. 고3 국어, 비문학과 문학을 읽고 푸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못 써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논술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하는데, 이제 7월 달부터 저희 애들은 이제 서강대, 성대 이런 거 특강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 안내랑 이런 거 했어요. 정규반에서. 지난주랑 이제 지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애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니네 서강대 수업 듣는다고 고려대 수업 듣는다고 네가 서강대나 고려대 수준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애들 매주 답안을 쓰잖아요. 그럼 빨간 펜으로 다 하나씩 첨삭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보면, 야, 이런 논리적 추론이 잘못됐어. 이런 의미 추론이 잘못됐어. 한국 사회 문제가 이런 건 아니지. 이런 게 아니고, 야, 맞춤법 틀렸다, 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어딨어? 창작하고, 거짓말하고, 정보들의 연결을 적확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가 인풋으로 들어온 정보를 정확하게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논술을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드리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문화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지금 사문을 선택한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지금 수능 영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두 과목 수능 시험은 그냥 보는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학종이나 정시로 기대값이 낮을 때 논술을 그냥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생님들 5명인데 해마다 논술로 100개 이상씩 거의 합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고 101장 나가서 1등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애들이에요, 다. 근데 걔들이 어떻게?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훈련해서. 그래서 재능 말씀하시는데 논술은 재능의 영역이 아닌데 사실 이 논술 수업을 들으러 올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으면 논술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정보들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반복해서 숙달할수록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어머님들
바이엘 치다가 체르니 가는 게 재능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재능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애는 3개월 만에 바이엘 떼버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6개월 만에 떼버리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어쨌든 체르니 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논술도. 각자 속도 차이는 있지만 오랜 기간 하면 어느 그레이드 이상으로 가는데 논술은 수능은 이렇잖아요. 수능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논술은 요 구조예요. 요 구조. 잘하는 상위권과 못하는 중하위권 다수예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애들이 썼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기술 혁신을 해야 돼. 제시문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가 올 거니까 앞으로는 기술 혁신은 우리가 집중해야 돼. 이런 제시문이 있었어요. 애들이 요약한 거 보면은 요거를 정확하게 맞춘 애들이 10명에서 한두 명입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 대다수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제시문가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이잖아요. 세계화가 올 거니까 기술 혁신을 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세계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쓰면은 거짓말이죠. 왜곡이에요. 이런 애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이거는 국어 1, 2등급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인풋된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아웃풋으로 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신과 수능 공부의 폐해입니다. 왜냐면 내신과 수능 공부는 제가 갑자기 한국사회 교육을 막 비판하는 사람이 됐는데 얘들은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수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꼼꼼하게 연습하는 애들은 매우 소수고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 오지선다형 자체가 힌트예요. 거기 자체에 자기가 사고를 안 해도 다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만 수용을 해서 맞추면 그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논술은 600자나 1000자 글을 써야 하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 과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첨삭할 때 야 너는 평소에 공부를 이런 스타일로 하나 보다. 너 너무 덤벙대는 과인데 야 너는 성격이 급하구나 막 이런 거 얘기해 주거든요. 그 애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냐고. 전보로 온 것 같대. 왜냐면 머릿속 사고 과정이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두 가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자기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좋은 데를 가고 싶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논술을 합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겁니다. 보시면 50대 1 평균 경쟁률 2%잖아요. 여기 최저 못 맞춘 애들이 30% 정도 날아간다고 치면 20%가 돼요. 합격 가능성이 5%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오는 애들 중에 논술 시험장에 갔을 때 논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오는 애들이 대략 반 정도.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시험을 그때 처음 본 애들이 대략 반 정도 돼요. 반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 2분의 1 정도는 좀 미안하지만 논술 시험이 뭔지를 모르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50%가 아니라 50대 1, 20대 1, 10대 1. 그럼 이게 한 10%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하고 6개월 이상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학별 준비까지 다 하고 이런 애들이 여기에서 절반 안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3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논술 합격률은 거의 준비 기간에 비례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는, 2학기 때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2학기 때는 그게 조금 힘든데 1학기 때는 2달에 한 번씩 중간고사 보듯이 2달 가르치고 저희 학원 전체 애들 시험 보거든요. 그 시험을 다음 주에 또 애들이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면 제가 데리고 있는 반에서 1, 2, 3등, 저희 반에서 1, 2, 3등이 1등이 삼수생, 2등이 작년 3월부터 했던 애, 3등이 작년 5월부터 했던 애, 그리고 요 밑에 고3들 조금 열심히 했던 애들 끼어들고, 그러니까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시작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시켜야 얘가 이거에 이 공부 방법론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적응을 하고 거기 맞추는 준비를 오랜 기간을 투여했을 때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략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책을 잠깐 보실게요. 수시 논술 7, 8, 90 합격 전략.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자, 일단 한번 펴보실게요. 네. 자, 3페이지가 이게 3월에서 수능 갔을 때 비율입니다. 요 책 찾으셨어요? 네. 요 7, 8, 9, 10에 요 도표 있는 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상승 8.4% 있잖아요. 3월 달에 애들이 시험 본 게 6월에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6월은 15%가 되는 거예요. 이게 8%에서 15% 애들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구모 가면 애들이 또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모 결과에서 오를 확률은 18%로 조금 올라가요. 근데 그래도 유지하거나 떨어질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거의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얘가 남은 기간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남은 기간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여기서 만약에 수학이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시를 한 4년쯤 앞으로 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얘를 이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 빨리 얘를 던지고, 국어, 영어, 탐구 중에 똑같이 10시간 공부했을 때 점수가 제일 빨리 오를 수 있는 과목이 뭔가요? 10시간 공부했을 때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문화 중에서 뭘까요? 그럼 탐구했죠, 탐구. 그럼 빨리 탐구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말을 오해하는데, 수학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탐구를 더 해라요. 그럼 얘가 탐구가 한 과목이 1뜨잖아요? 그러면 3합 6이니까 성균관 됩니다. 그럼 성균관 되고,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능으로는 얘가 더 좋은데, 논술로는 얘가 더 좋아요. 수능으로 얘는 건동홍을 못 써요. 논술로 얘는 성균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게 논술 영역이기 때문에, 논술 영역의 이 로직을 이해하고 여기에 맞게 적합하게 논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면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을 준비해서 논술로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그레이드보다 높은 학교를 희망한다면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6, 7페이지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건 거죠. 육모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확률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남은 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수능 등급을 만들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수학을 과외를 2개 붙여서 더 할 건지, 수학 공부할 시간을 탐구로 더 돌릴 건지, 국어를 더 많이 할 건지, 영어를 더 많이 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뭘로 맞출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준비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더 낫고, 그 밑에 여기서 이제 서브 얘기 조금, 이제 이거는 올해 얘기는 아니어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그러면 왜 논술에서는 이렇게 준비시켰을 때 이 20대 1을 5대 1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요 다음 순서에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논술은 실기 과목이다, 이걸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거다라는 컨셉으로 논술을 준비하는 학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있다 보면, 물론 저희 애들도 저한테 듣다가 뭐 다른 학원 가거나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크진 않지만 이제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저도 있다 보면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렇게 저한테 오는 애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근데 이번에도 한 명 있었어요. 이번에도 4월까지 저한테 배우다가 자기 친구들이 누구 선생님 좋다고 막 그러면 또 애가 또 이것만 들었으니까 또 좋은 게 있나 하고 다른 데 가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학원 갔는데 제가 3주 뒤에 올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3주 뒤에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왜 다시 왔어?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왜 왔냐고 하니까 거기 갔더니 과제가 없고, 그리고 무슨 수업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요게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연습하는 중심으로 가르치지가 않고 해설하는 중심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그리고 연습시키는 거 차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건 뭐냐면
강사들이 그만큼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니까 저희 밥 먹고 하는 일에 애들 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는 이제 그 오프라인 첨삭도 하고 애들 답안 써오면 그거 첨삭해 주는 것도 있고,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라고 해가지고 계속 온라인 첨삭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5명이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이버 카페에 이제 애들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이제 저희가 댓글로 첨삭해 주는데, 그게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 자료를 만들고, 대학교가 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애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오래 했으니까 그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그게 제일 어렵냐면, 언어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는데 네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는지를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 노하우고, 저희가 그거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대략 네이버에서 그 카페 저희 선생님 운영자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이 왔는데 저희가 올린 게시물이 2만 개더라고요. 5명 이상 게. 그러니까 밥 먹고 잊을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거의 9월하고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퇴근을 저는 추석 때 한 그 새벽 2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년 넘게. 그리고 애들 그때 특강하니까 그거 계속 첨삭하고 자료 검토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갈아 넣어서 한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많지 않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소수고, 그 중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과 그 어떤 완성도 높은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더 소수고, 그러니까 여기 논술을 해본 애들 중에서도 꽤 높은 확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1년을 해보고 합격자가 나오는 것과 제 예상이 거의 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더 합격 가능성이 높게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거의 얼추 맞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9월, 10월쯤 되잖아요. 9월을 보고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월 달의 하루와 10월 달의 하루가 다른 24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3월 달의 하루는 굉장히 열심히 써요. 근데 구모가 끝난 10월 달의 하루는, 자,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 같으면 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된다가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확률 때문에 본인도 알고 어머님들도 알아요. 이게 거대한 벽이 있고 이걸 뚫기 힘들겠구나. 그러면 마음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10월 달부터 제가 10월 달 고3 교실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말년 병장들 같아요. 그래서 막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막 코인 노래방 다니고, 빨리 시간아 가라, 불안하니까 노력은 안 하면서. 근데 논술 애들은 그때 불태울 때.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면서 남은 기간을 불태우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9월달, 10월달 정말 열심히 보내요. 그리고 논술 실력이, 지금 사실 1학기를 거의 다 보냈는데, 제가 1월달부터 가르친 애들, 3월달부터 가르친 애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실력이 갑자기 훅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 긴 정체기가 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아예 ABC도 모르다가 기본기를 익혔으니까 이제 애들이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르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글씨부터 바꾸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거, 단락 바꾸는 거,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제시문 내용 정확하게 옮기는 거, 막 이런 거 막 처음부터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점점 처리해야 될 정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이게 잘 안 오르는데, 여기서 이제 인풋이 확 들어와야 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태를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게 7, 8, 9, 10월에 정규반에 대학별 특강하고 파이널을 만나면서, 얘들이 이제 그 수능 전에 홍익대, 성신여대, 연세대, 가톨대 이런 학교들, 단국대 이런 학교들이 파이널이 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나와서 파이널을 들어요. 근데 선생님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하는 거 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다들 그런 생각으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애들이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합격하고 나오면 홍대를 감히 생각도 못했던 애들이 홍대를 가는 거니까 그게 너무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답안을 다 못 채우는데 금요일은 다 채워요. 왜냐면 그때까지 공부했던 빨에 테크닉으로 매일 쑤셔 넣으니까 애들이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 8, 9, 10월에 한번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9월달, 10월달에 불태울 수 있다. 이것도 약간 보람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한 해를 뭔가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효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실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고기 먹는 법을 익히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홍대 합격했어요. 근데 내년에 홍대를 다니는 애들 좀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1년 동안 논술 투자했는데. 그리고 수학은 조금 힘들어도 국어, 영어, 탐구는 지금 봐도 2는 다 때릴 것 같아. 그러면 육모 보고 여름에 옵니다, 걔들이. 그래서 국영 탐만 가지고 2하고 홍대 걸어두고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런 데만 얹었어요. 한양대. 그래서 갈아탄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가질 수 있는 효용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원서 쓰거나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는 무조건 올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걸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데 가라. 일단 가놓고 합격하는 요령을 익혀놓고 가서 그 대학이 마음에 들면 다녀.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네가 정 아쉬우면 학교 다니다가 육모 보고 여름에 다시 해. 근데 그런 애들이 반년하면 한번 합격해본 애들이니까 확 올라갑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이게 양의 비례해서 실력이 느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요. 또 이런 점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입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N수로 들어가더라도 이거 하나를 끼고 있고 N수를 하는 거라 그냥 생으로 정시만 준비하는 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원서 자체가 정시만 했을 때 3개 쓰는 것보다 수시 6개 끼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 실패하는 5가지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서 이상하게 쓰고 논술 뭔지 몰라서 제대로 준비 안 한다. 요거 2개로 다 묶을 수 있는데 그 5가지 이유가 오른쪽 보시면 일주일에 하루 한다.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온다. 라이팅이 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귀로 듣는 수업은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기만 하는 애들 저한테 엄청 혼나요. 논술 수업은 그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구경하려고 푸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김연아가 피겨하는 동영상 많이 본다고 피겨 잘 타는 게 아니잖아요. 김범수, 박정현 노래를 듣는다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설프고 음정이 다 삑살이 나도 지가 불러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애들 절대 늘지 않습니다. 노래를 많이 불러야 음정 박자부터 맞춰야 노래가 느는 것처럼 써보는 애들. 그러니까 논술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능처럼, 내신처럼 잘 알아듣고 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 부족한 상태로 특강만 듣는다, 대학들 준비가 부족하다. 요 3개가 다 논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입니다.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원서를 너무 낭만적으로 든다, 자기가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특히 현역들이 진짜 심한데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면 저는 재수생들은 입시 면담도 길게 안 합니다. 저희 반 재수생들은 알아서 원서를 예쁘게 다듬어 와요. 자기가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 그냥 결국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 시험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냥 이제 슬슬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 드릴 건데 전략 1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평 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능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논술을 선택을 하셨다면 어떤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 것인가를 선택을 하신 게 지금 할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것 붙잡고 시간을 더 넣는 것보다 되는 걸 살려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논술은 막연하게 수업 많이 듣고 좀 요령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기처럼 근본적인 기본기가 있어야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아직 논술 시작 안 한 학생들 있으면 저희가 7월, 8월 달에 이제 요 다음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특강이랑 파이널 이런 게 많거든요. 바로 대학별 수업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봤자 약간 들을 땐 좋아요. 그리고 논술 수업이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해되는 것 같아. 무슨 깨달음이 오는 것 같고. 근데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말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 와서 2달 정도 기본기를 웜업을 하고 그 체계를 익혀놓고 특강을 그 위에 부어야 그게 뭔가 빌드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정규반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지금 정규반을 다니고 있는 학생 어머님이시라면 무조건 정규반은 제가 저희 반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수업을 2년 이상 들었을 때만 특강으로 다 돌려도 된다. 근데 작년에 제 수업 2년 들은 애도 정규반 끝까지 했어요. 왜냐면 특강만 들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가 안 돼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하고 특강을 병행하는 게 좋은데, 정규반은 공통 유형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 나오는 공통 유형 문제를. 그냥 논술이
서강대하고 고려대하고 성균관대하고 경희대하고 무슨 한양대하고가 스타일은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제시문을 읽고 논제가 시키는 거에 맞춰서 답을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요령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크게 무슨 비교 유형, 적용 유형 이렇게 나뉘는데 그 문제들의 베리에이션과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제시문 수와. 그러니까 이 근본 기본기는 정규반에서 공통으로 연습을 시키고 원서를 쓴 게 학생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 다른 이 준비를 애들이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장에 가면 거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 논술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온 3% 안에 무조건 들 겁니다. 저희 학원 애들은. 그러니까 합격률이 꽤 높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3번. 그래서 이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자,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논술을 공부한다면 매일 미니멈 2시간 정도는 지금부터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빼놓고. 근데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침에 눈 떠서 밤 8시까지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수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8시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 매일 논술하고 자라. 근데 어머님들 보세요. 근데 그거를 하면 경기대 정도 가는 너한테 숭실대, 홍익대 가능성이 생겨.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로 한다고 이건 안 생기지만 하루에 2-3시간 정도를 꾸준히 투자하면 여기 갈 확률이 20-30% 정도 생기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 마음은 먹고 논술에 들어오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 다음 타임에 이제 저희가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애들을 굉장히 밀착해서 저희가 담임 시스템으로 하고 저희는 조교를 안 씁니다. 파이널도 다 저희가 첨삭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반에 최대 많이 받을 때 15명까지만 받거든요. 지금 한 12명, 13명 반 이런 데 있는데 거의 지금 마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그런 반은 왜 그러냐면 첨삭을 못 해요.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는 원고지 보면 누구 답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글씨 보고. 얘 아직도 안 고쳤네. 이렇게 하고 압니다. 그리고 걔 약점이 뭔지도 거의 다 알고.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약간 도제 시스템으로 담임 관리 체계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애들의 수준이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집니다. 이제 그거 이제 향상시키는 걸로 하니까 아마 그런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해왔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원서 컨설팅. 학생의 특성, 논술 실력, 수능 모의고사 추이를 따져서 6월에 지금 해야 되는 게 애 특성을 바탕으로 애 성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원서를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수능을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100%는 아니지만 대략 어떤 학교들을 원서를 써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7, 8월부터 그 대학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학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요 다음 타임에서 김광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선생님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어떤 학교들을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수업에서 첨삭이랑 수업이랑 이런 거 어떤 거 중심으로 하는지 다음 타임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는 상경수에서 부팀장 맡고 있는 이명기고요. 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